그런데 무슨 부동산의 가격이 부르는 대로 우리 아파트는 30억이야, 우리 아파트는 20억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께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 집을 갖고 할 때 우리 애가 60년 동안 빚을 갚으면서 그 집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말이 됩니까? 근데 제 얘기 오류가 하나 있어요. (21년) 초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 경기 하락이 오고 있다는 시그널들을 제가 이렇게 시장에 많이 줬어요. 제 말이 맞았고, 또 혹시나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향후 틀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건설업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고 쭉 가요. 근데 작년부터 피부로 와닿는 그 불경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PF도 어렵고, 뭐 심지어 브릿지론을 연장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되고 못 가는 데가 지금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강남 청담동, 방배동, 삼성동 갔더니 시행하시는 분들이 사놓은 땅이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이제 계속 돈만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좀 공매로 나온 땅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 자료들이니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값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꺼낼 때 사람들은 진짜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원래 나는 내 집을 7억에 샀는데, 예를 든 거예요. 7억에 샀는데 우리 옆집에서 10억에 팔렸대. 그리고 그 다음 달 되니까 12억에 팔렸대. 그리고 그 다음 달 됐더니 16억에 팔렸대. 20억까지 갔어요, 동탄의 경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저는 그냥 우리 집이 원래 7억에 전 샀는데 갑자기 20억 된 거예요. 20억 부자가 된 거야. 근데 21년부터 갑자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더니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20억 부자에서 갑자기 다시 7억까지 내려오고, 심지어 위치가 안 좋은 주택은 6억, 5억까지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18년도 이하로 내려간 집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제 PIR 지수라는 게 이제 조사 기간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대동소이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표본을 뽑아왔습니다. 한국이 29.4, PIR이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주택 가격. 이제 만약에 저기 29라는 얘기는 제가 29년을 제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살 수 있는 게 집이라는 거예요. 저기 서울 평균 PIR 지수가 42.5면 42년을 모아야 돼. 근데 제가 번 돈에서 100%를 저축할 수 없잖아요? 뭐 50%를 저축한다고 쳐요? 그럼 이제 8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 하나 가지려고 우리는 평생 빚 갚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집값 아직도 싸. 아유, 아직 싸. 더 올라야 돼. 그거 무식한 말이에요. 그거 진짜 무식한 말입니다. 뉴욕에 비하면 싸대. 뉴욕은 PIR 지수가 10이 안 됩니다. 10 이하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저축을 한다고 치면 10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어요. 평균치 집을. 뭐 펜트하우스 이런 거 말고. 그들은 우리의 소득보다 한 3배 정도 많아요. 소득 대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집값이 얼마나 버블이에요. 강남구가 40. 저것도 어떤 조사는 강남구의 PIR 지수는 48인 것도 있습니다. 인다 해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가 많은 나라에 속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저 인정합니다. 강남에 갔더니 뭐 50억, 80억, 100억은 현찰로 그냥 금관에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진짜 많은가 봤더니 봐요. 뉴욕이 저렇게 부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집값이 싸죠. 저 사람들에 비하면 집값 얼마나 쌉니까? 우리가 볼 땐 뉴욕의 집값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에 보면. 근데 저 사람들 수준이 저래요. 일본 도쿄는 뭐 지금까지도 회복하기 힘든 그 부동산 시장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쿄에 저렇게 쭉 보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9만 명이 있어요. 나의 순자산이 20년 기준입니다. 20년 기준이에요. 버블이 한참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반은 맥주고 반은 거품인 그 20년. 내 순자산이 10억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일까? 순자산이라는 거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전 저 말을 처음에 안 믿었어요. 말이 안 된다.
야,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서초구에 가보세요. 아무 아파트 이름만 대면 다 2, 30억이에요. 강남구에 갔더니 나홀로 아파트가 있어. 야, 이거 되게 오래됐네. 이거 가격표를 봤더니 19억이야. 제가 볼 땐 19억 좀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또 안 팔아요. 19억에 더 올라간다고? 그럼 그 가격만 해도 얼만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 평균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평균의 순자산이 소득을 내는, 노동을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소득을 내는 분들의 n분의 1이에요. 21년에 우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공시지가로 인정이 됐을 때, 그 가격을 정했을 때에 준해서 4억 9천. 지금은 얼마냐? 3억 9천에서 4억 한 천 정도. 요 레벨. 평균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 아, 나는 순자산이 뭐 5억이 된다 그러면 평균이 넘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부동산의 가격이 부르는 대로 우리 아파트는 30억이야. 우리 아파트는 20억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께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 집을 갖고 할 때 우리 애가 60년 동안 빚을 갚으면서 그 집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말이 됩니까? 근데 제 얘기 오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 세계 모든 나라의 부국들은 버블 속에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도 다 버블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 부채 없는 분 이 가운데 있습니까? 저 부채 있어요. 근데 저는 겁이 많아서 많지는 않습니다. 한 8% 정도 있습니다. 제 자산에. 그럼 없는 거죠. 우리 수준으로 따지면. DSR이 40%인데 8%면 없는 거지 뭐. 그죠?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저 막 살지 않았어요. 홍콩엔 정말 부자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몇이 안 돼. 7위밖에 안 돼. 12만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사실은 거품을 안고 있는가. 이 거품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렸는데 이 거품이 이제 살짝 이제 꺼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꺼지기는 어렵고 그러면 우리 다 힘들어지고 적정선에서 다시 업바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업바운드의 시점은 감히 제가 예상하면 그리고 지금 강남 쪽에 서울 쪽에 가격들이 다시 살짝 데드캣 바운스인지 뭔지 살짝 올라오는 단지들이 있어요. 주택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래서 살아나긴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땅값이 비싸고 아까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공급량이 아마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공급량이 줄어들면 미분양도 조금씩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이게 살아나야 되거든요. 돈이 생겨날 데가 없어요. 건설 경기를 받쳐줄 만한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수익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건설 경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 물가 지수가 좀 내려가줘야 그 여력을 가지고 집 한 채 더 살 수 있는 여력.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내가 한 채를 더 사서 누군가에게는 세를 줘야 돌아가는 이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보다 집값이 한 40%가 더 폭락을 해도 집을 못 사는 사람은 못 삽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한 채, 두 채 더 사야 돼요. 작년에 어느 고위 국가관리분께서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표용호 당신은 전세가율이 몇 % 정도 돼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 그때가 이제 버블 정점일 때인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왜? 그건 엄청난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본의 아니게. 나는 투자를 잘한 건데 예를 들어 3억짜리 빌라를 2억 9천만 원짜리로 전세를 받아서 내 돈 1,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나는 투자를 너무 잘했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해요. 1,000만 원 주고 집 샀잖아. 1,000만 원 주고 집 샀잖아. 이게 지금은 투자의 계급장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이거예요. 투자를 잘한 투자자냐 범죄자냐. 그래서 저는 60%를 얘기했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도 전세가율이 50%를 밑도는 지역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전세가가 안 받쳐주니까 주택경기나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을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유효 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을 사줘야 23년 1월에서 3월 기준이거든요. 지금도 저렇게 높기 때문에
지금 그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터지잖아요. 최근 몇 개월 동안 터진 역전세보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대여섯 배는 더 터질 거다. 그때가 바닥이다. 그게 언제냐? 올해 안에. 왜? 21년 최고가의 전세가를 최고가로 찍어서 계약하신 분들이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전세가율이 이제 좀 떨어지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 가진 데이터, 저희가 빅데이터 회사들하고 저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표변을 채출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분석을 하는 내용들인데, 여기 아마 이제 좀 더 떨어지고 나면, 예전에는 이제 그 사이클이 뭐 한 7년, 8년, 5년, 뭐 10년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우리 스마트폰처럼 빨라졌기 때문에 하락의 시간도 빠르고 반등의 시간도 좀 빠를 것이다. 저한테 요즘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 언제 집 사면 되냐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집값의 완벽한 반등은 언제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GDP 대비, 소득 대비 우리나라의 집값이나 부동산의 가격은 엄청나게 뻥튀기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시기, 지난 몇 년을 겪어왔기 때문에 빚내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빚이 두려운 시기가 왔어요. 나랑 친하게 지냈던 은행 금리가 얘가 건달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우리 데이터를 보면 금리가 8%, 9% 이럴 때도 집값은 뛰었어요. 저한테 그걸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IMF 때 금리가 몇 프로였는데 그때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 지금 다 부자 됐어. 그때는 그것만큼 빠르게 성장의 속도도 빨랐어요. 그래서 그 이자를 갚을 만큼 회사에서 상여금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다 했단 말이죠. 했어요. 그런 집들이 지금 세월이 지나서 물가 상승분 따지고 못 따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때 샀던 가격보다는 훨씬 비싸진 게 지금이죠. 근데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서울에서 차 타고 한 1시간 10분, 이렇게 20분을 가야 되는 거리에다가 지었어요. 그런데 25평형의 분양가가 거의 10억이에요.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제가 잘 아니까 약간 농 섞어서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더 뛴다는 거예요. 끝없이 뛴대. 오늘 이거 사면 한 2년 뒤에 이게 9억, 10억 언더에서 9억 8천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거 2년 뒤에 이거 15, 16억 간다는 거야. 왜?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게 그렇게 됐대. 그런데 이거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지난 3, 4년, 4, 5년 동안 급등했던 거를 빨리 잊으시라고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올해 조금만 견디시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 정해진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